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바람 그 선봉에 서 있는 개헌전도사 이재호 의원.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재호 의원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로 여러분의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죠. 자, 이재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언론 인터뷰를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통 안 하셨죠? 예.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또 제가 언론 인터뷰까지 뭐 할 정도로 또 뭐 그런 위치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또 뭐 한 2년 정도 좀 성찰도 하고 좀 자숙도 하고. 네. 좀 또 이 정권이 한 2년은 초기니까 2년 동안 잘 되도록 좀 지켜보고 뭐 그래야죠. 예. 네. 근데 그냥 지켜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 SNS로는 강한 비판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 뭐 보다 안 되면 한 말씩 하고 그랬지. 예. SNS로만 하시다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예, 이제 만 2년, 이 정권 들어서 한 2년 됐으니까. 이제 한 1년 9개월 지났어요. 예, 이젠 뭐 좀 슬슬 좀 활동을 해도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뭐 1년 9개월 이 정부 점수 몇 점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당 의원이니까 뭐 점수를 뭐 얼마 줄 그럴 형편은 아니고 지금 매우 어렵죠. 예. 어렵다. 예. 왜 어려우셨습니까? 지금 현안들이 잘 안 풀리잖아요. 네. 우선 남북 문제도 안 풀리죠. 예. 한일 관계도 잘 안 풀리죠. 예. 또 나라 안에 경제도 지금 예. 잘 안 풀리죠. 예. 뭐 또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부분도 이제 뭐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근 뭐 몇 개월입니까? 4월 달에 났으니까 지금 이게 11월이니까 예. 그다음 뭐 참 그건 안 풀린 거 아니라 뭐 못 풀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렵죠. 예. 그 남북 문제도 한일 관계도 이게 잘 안 풀리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뭐 또 특히 남북 관계는 뭐 우리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동북아 정세를 봐서 좀 너무 경직된 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문제 아무리 좋은 구상 신뢰 프로세스다, 동북아, 평화 공동체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은, 결국 남북 문제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북한이 뭔가를 응해줘야 이게 풀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또 북한 비유 맞춰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좀 동북아 전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하지요. 너무 경직돼 있다. 좀 그렇게 보죠. 한일 관계도 지금 상당히 악화돼 있는데. 한일 관계는 아주 악화돼 있죠.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유연해지기도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이 대목은?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런 일본이 좀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풀어줘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저러고 앉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위안부 문제나 야석군이 신사 참배 문제나 그 집단 자위권 문제 이 모든 걸 덮어두고 그냥 그럴 수 없죠. 할 수도 없고 특히 독도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나 원칙은 그런데 원칙이 그러면 뭔가 길을 또 찾아야 되겠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 너무 감정만 갖고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거기도 좀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현실적 길을 찾아내는 지혜. 그 1년 9개월인데 정치로 본다면 지난 1년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대선 개입 가지고 그냥 여야가 계속 싸우기만 했고, 금년은 또 사실 세월호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쭉 시간 흘러왔고, 정치, 여야 관계.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1년 9개월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댓글 가고 한 1년 끌고, 세월호 참사 가고 한 1년 끌고,
그러니까 여야라고 하는 게 한 1년도 한 대치만 한 2년 가까이 그 대치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맞이한 건데. 네. 이게 뭐 자연적으로 뭐 개헌 문제로 가겠지만은 이 현재 정치 시스템 갖고는 나는 뭐 별 방법이 없지 않냐. 계속 이런 대치 정국일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정치 시스템 자체가. 정치 시스템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이런 거죠. 현재 우리가 이제 그 60년 이후에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 되는데 간선이 필요하면 간선제 개헌하고 직선이 필요하면 직선제 개헌하고 때로는 뭐 임기를 7년이 필요하면 7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권력을 했는데 이제 여야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한 헌법이 87년 헌법이잖아요. 예. 5년 임기를 5년만 하자. 그래서 5년도 안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실 이렇게 했다고 봐야죠. 예. 예. 그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벌써 6번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까지 하면 7번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소위 권력의 속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예.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야당은 48%를 받았던 국민의 지지를 49%를 받았던 선거 끝나면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잖아요. 예. 장관 한 사람을 야당이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여당, 야당보다 1%를 더 얻었던, 2%를 더 얻었던, 이기면 모든 걸 다 갖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 예.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완전히 다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내내 대통령 눈치만 봐야 되는 거고, 청와대 기상만 살펴야 되는 거고, 야당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도가 이러니까 여기에 야당이 안 싸우면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야당이 그래 이런 소리 듣고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안 보면 집권 여당이 왜 청와대하고 갈등 생기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여야가 다 이 시스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만 발목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학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결국 정치 시스템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정치가 싸움만 하면 경제 살리기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의 발목을 풀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 시스템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맨날 경제 살리게 해야 된다. 경제 골든타임이다. 뭐 경제 활성 이 소리만 하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 2년 내내 경제 이야기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제가 지금 뭐 맨날 안 된다 소리 하지. 그 왜 그러냐. 이미 한국 경제가 우리만이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 상황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마치 우리가 정치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정치도 발목이 잡히고 경제도 발목이 잡히고 그런 형국이죠, 지금.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바로 개헌론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선진국의 예를 봐도 대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이게 지금 25개 국가 중에 OECD 국가 중에 25개 국가 중에 한국이 권력의 집중도가 3위입니다. 3위. 1등, 2등이 어디예요? 그 이제 저 미국이나 뭐 영국인데 3위인데 권력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권력 집중도가 낮은 나라는. 스위스는 똑같은 대통령제라도 거기는 7명의 내각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종의 연정이죠. 네. 예. 연정이니까 다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공유적 민주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적 민주주의죠. 예. 그러니까 합의적 민주주의라는 유럽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개인 소득도 높고 또 청렴하잖아요. 네. 사회적 갈등 지수가 낮잖아요. 예. 그래 그것만 봐도 사회적 갈등 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의적 민주주의죠.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 집중도가 낮더라. 그렇죠. 아하.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한단 말은 그러니까 합의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아서 잘 돼 간다는 이야기니까 나라의 갈등이 줄어들죠. 예. 갈등이 줄어드니까 부패와 비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합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적 민주주의가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독식하는 거니까요. 한 석이라도 더 있는 사람, 더 많은 석이 일당이 되는 거고 하니까 독점을 해버리니까 자연적 소외가 생기잖아요. 예. 소외는 갈등을 가져오긴 마련이잖아요. 저항을 하죠. 소외된 그렇죠.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사회적 갈등이 결국 경제적 알겠습니다. 성장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예.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돈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몇 년 전에 발표했습니다만은 1년에 약 30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거는 이 시스템을 이대로 두고는 경제 발전도 사회 갈등을 없애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재호 의원은 언제부터 이런 정치 시스템 개혁, 권력 분산형의 개헌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신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참 지나간 이야기네요.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대통령제는 선거했으니까 이 대통령제 갖고는 우리가 5년 동안 정치를 잘할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여건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 때 개헌하자고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초기에 왜 못했냐. 제가 18대 총선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져갖고 미국으로 북경으로 한 2년 가까이 소위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하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정권이 한 2년 지날 때 되니까 그때는 국회가 개헌을 하려면 국회 3분의 2 도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분의 2 도의는커녕 3분의 1도 도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대선 주자들의 그 윤곽이 드러나고 이미 각 정당이나 정파가 대선에 올인하니까 무슨 소리냐 개헌 못한다 이러다니까 국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국회에서 개헌 논의해달라 소리만 임기 끝날 때 했고 저도 직접 개헌안을 본건은 개헌안을 만들어갖고 우리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도 받고 설득하고 다녔지만은 이미 그때는 국회 분위기가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적시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마침 국회가 이미 개헌을 하겠다는 그 개헌 모임에 관계한 의원들도 개헌 발의선인 과반수를 넘었고 그렇죠. 또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개헌의 정족수인 3분의 1을 넘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얼마 전에 CBS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죠.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적기죠. 그런데 지금을 이때 안 하면 또 여야가 사정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야가 또 뚜렷하게 부각돼 있는 대선 주자도 없는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봐야죠. 지금은 다 10% 내외 아닙니까? 10% 내외인데 사실 10% 내외 지지도는 그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럼요.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그거 갖고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환사를 갖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시스템을 지금 고치자 하는 게 아주 여야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적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CBS 전수조사할 때 231명이 찬성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얘기만 나오면 이건 블랙홀이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대통령께서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정부가 뭐 일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국회가 개헌 논의하면 정부가 일하는데 불편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모든 의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개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잖아요. 예. 여야 동수로. 예. 그럼 특위에서 자료 수집도 하고 외국의 예도 듣고 그동안에 나온 개헌 안도 검토하고 해갖고 개헌 특위가 조용조용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뭐 전국 전반에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거 달려들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안이 나오면 찬반을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합의적 민주주의로 내용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성숙하자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87년 제재의 성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예. 오랜 민주화 투쟁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직선제 쟁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 아닙니까? 뭐 대통령 뭐 체육관에서 하고 무슨 통일 주최에서 하고 맨날 뭐 임기를 자기들 멋대로 5년도 했다가 뭐 7년도 했다가 이렇게 한 거를 소위 민주주의의 마지막 힘인 국민들이 직선제 투쟁을 해갖고 그렇습니다. 쟁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20년 넘게 5, 6년 해보니까 내용적 민주주의는 그대로 모순이 남아있고 불합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걸 고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제2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헌 안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뭐 여러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재호 의원의 생각은요?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예.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나는 맞다고 보는 것이 예. 대개 이제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잖아요. 간선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예. 임기도 4년 중임을 하고 해주고 예. 그러고 그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예. 분단국가의 최대의 과제는 통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우리의 통일과 그러기 위해서 외교와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가 원수로서 나라의 큰 일들은 뭐 비상계엄 선포권이라든지 뭐 나라 큰 일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갖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헌법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하고 국가 원수를 떼놓자. 떼어 가르자 이거예요. 예. 행정부 수반 권한은 내각의 총리인데 주고 예.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국가 원수의 자리를 주고 그 총리는 또 어떻게 뽑아요? 총리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총리는 내각을 잘못하면 내각 불신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또 내각도 불신임을 당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건 내각제적인 요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각은 국회에서 뽑고 뽑고 국회에서 뽑힌 내각은 원내 다수당 제1당이 있다 하더라도 예. 원내 진출한 단체 정당의 의석에 따라서 교섭단체가 되겠죠. 예. 내각을 연정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이고 내각은 연정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내각은 국회에서 뽑는다? 그렇죠. 뽑는데 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정을 하려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없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골격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어 놓으면 예. 자연적으로 정당의 형태도 지금 여러 가지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지만은. 아니, 근데 설사 1당이 다수당 있다 하더라도. 원내 과반. 원내 과반 있다 하더라도. 예. 2당이 아무래도 뭐 백석 매석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2당도 내각에다 포함시켜 주자는 거죠. 연정에다가.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강제는 안 두지만은. 뽑히는 내각의 총리가 내각을 그렇게 구성을 해야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2등도 국정에 참여하는 3등도 참여하는 길이 생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역주의가 엄존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만드는 식의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양당제가 되면 반드시 한 당은 거의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과반 넘는 정당이 한 석이라도 더 과반을 넘으면 즉 내각을 완전히 혼자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하고 뭐가 달라요? 따라서 진짜 내각적 권력 분산이 되려면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꿔지려면 권력의 틀이 바꿔져야 그 권력의 틀에 맞춰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같이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마침 이번에 헌재에서 선거구 2대1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헌법 불합치 판정됐죠. 선거구 선거제도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구 제도, 정당 제도도 그러니까 정치 개혁 전반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국가 개조의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지금이. 그래서 양당제가 됐을 때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총리가 그 정신을 살리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을 나눠야 된다. 그게 우선이고 핵심이 뭐냐?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에 결국은 그 세월호를 침몰시킨 당사자들은 당연히 사법적 처리를 받아서 국민의 집단도 받고 다 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의 분노는 그것뿐만 아니라 40분이라는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왜 정부의 무능력으로 못 구했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점이잖아요. 그러면 못 구했으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내각을 이끄는 내각 수반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당연히 300여 명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내각 수반은 당연히 물러가야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내각 수반이 국가 원수니까 내각 수반이고 대통령이니까 그만 대통령 임기 5년에 국민이 뽑아놓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총리는 내각 수반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총리 그만뒀다 다시 또 그 자리에 앉히고. 그러게 말해요. 결국은 내각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우선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국회에서 뽑는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선거제도도 바꾼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재 의원은 어떤 제도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많이 소외된 계층, 약자 계층을 참여시키려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판선거에서 뽑는 것이 국회의원도 뽑고 광역의원도 뽑고 기초의원도 뽑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의도에 넘어오면 국회의원이지만은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면 주민들이 볼 때는 광역의원이 할 거, 기초의원이 할 거 다 국회의원인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이 지역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광역의원인지 기초의원과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정에만 전념하려면 현재 소선거구를 하더라도 지역을 넓혀야지. 넓히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가든지 뭔가 국회의원이 지역구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인데 맡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를 넓히든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200명으로 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는 한 100명으로 하고 2대1 정도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좀 정말로 국정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또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25만 명에 한 명을 지금 도시에는 뽑지 않습니까? 이걸 100만 단위로 하나의 선거구를 해갖고 거기에 4명을 소선거구로 뽑아도 되잖아요. 그렇게도 되죠. 그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 4명을 뽑아도 한꺼번에 되고 뽑아도 되고. 그러면 전국을 50개 선거구로 하면 한 지역구에 4명이면 200명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맡기는데 이래 되면 이제 기초의원도 광역의원과 합쳐야 된다든지. 좋습니다.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죠. 김무성 대표도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식 의원 집정제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 정신은 거의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오스트리아식은 거기 이제 연방정부니까 오스트리아는 연방대통령이니까 권한이 이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건 같지만 정부의 성격은 거기 연방정부랑 좀 다르죠. 네. 예. 그러나 어쨌든 뭐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유사한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부 여기까지 말씀 좀 듣고요. 잠깐 뉴스 듣고 35분 3부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전도사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모셔서 개헌의 필요성, 또 지금이 왜 개헌이 적기인지, 그리고 이재호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의 내용, 또 선거구제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호 의원과의 긴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2부 시간에 개헌의 필요성, 또 시기적 적절성, 또 개헌의 내용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저도 마침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2741번 쓰시는 분,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개헌 내년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로드맵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예. 참 그게 난감합니다. 난감한 게 야단 뭐 대통령이 반대 안 하나 관계없지만은 여단 아무래도 대통령 눈치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면 뭐 좀 힘들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현재 여당 의원들도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에서도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뭐 꼭 반대하면 안 될 거다 이런 건 없죠. 힘들지만은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헌특위가 연말에 구성이 되고 정기국회 마무리할 때쯤. 이건 뭐 다 그 여당 대표도 뭐 정기국회 마무리하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뭐 저는 대통령 생각도 뭐 연말 지나면 굳이 내년에 개헌 논의하는 것까지 뭐 막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에 무슨 당장 뭐 정기국회 개헌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위를 만들자. 왜 특위가 중요하냐. 특위를 만들어놔야 자료 수집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내년 해방 끼면 개헌을 논의하면 그게 개헌 논의를 지금 개헌안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막 수없이 나와 있으니까. 놓고 이제 여야가 토론해서 취사 선택하고 국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국민들 홍보도 하고 하면 개헌안을 만드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내년 1월 달부터 논의를 해서 서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나는 이 개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완료까지. 그러니까 국회 3분의 2 국민투표까지. 국민투표까지. 왜냐 왜 내년 상반기 안에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내년 말까지 하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은 그 내년 말까지 될 수가 없는 게 내년 하반기 들어서면 국회의원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16년 4월이 정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선거. 더구나 지금 이게 그 선거구제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내년 하반기에 되면 각 당이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 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총선 끝나버리면 대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개헌을 매듭짓지 않으면 실제 개헌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죠.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회 일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선거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안 매달리고. 그러니 내년 상반기 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까지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로드맵 시간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의원 모임에서는 대개 로드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내년 하반기 지나가면 어려우신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연내에 정기국회에는 경제 살리기에 좀 집중해 달라라는 정도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국회가 이거 그냥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개헌특위 차원에서 연구하고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한번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반대하면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아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인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에 평소부터 노력을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국회는 정부나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살리기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경제 살리기에 관계되는 법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게 한 30건 됩니다. 예. 30건. 예. 그 중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거는 3건밖에 안 되고 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나머지 27건은 아직 상임위 소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개 건을 11월 한 달 동안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해갖고 금년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중에 또 뭐 반대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2013년에 제안한 법이 한 8개 되고 2012년에 제안한 법이 1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법이 지금 경제 살리기에 관계되는 법이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 30건 되는데 이걸 부지런히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막 여기만 매달려서 하면 금년 안에 이 30개 법안은 다 완료하면 여야가 다툼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죠. 예. 이게 정부가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게 전념해달라 하는 거는 국회가 국회 임무를 다해란 말은 정부가 제안한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연말까지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그걸 해주면 예. 대통령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걸 해주면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연말에 개헌특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가서 개헌 논의하는데 또 경제 살리기 하고 하자 경제 활성화하자 하면 그거는 경제 살리기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해야 돼. 무슨 언제까지는 하고 언제 안 하고 그럴 일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어떤 정권이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취임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경제입니다. 예, 물론이죠. 그런데 그걸 잡아갖고 개헌 논의를 하지 말라 못한다 하는 거는 국민적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은 경제 살리고 관한 법안이 30개나 밀려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속내심상으로는 왜 개헌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금년에 개헌 논의를 하면 뭐 블랙홀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뭐 30개 법안도 뭐 작년에 나온 법안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정부로 봐서도 그렇습니까? 대통령으로 봐서도 이왕 논의가 된 거 빨리 해갖고 끝내버려야 나머지 임기 또 안에 현행 헌법화에서 그렇다면 현행 대통령이 임기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현행 대통령 현행 헌법에 임기 보장된 2017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려야 나머지 임기를 오히려 기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가 있지. 이 임기 2년이 넘어서 3년차가 넘어서서 계속 개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개헌 얘기하면 또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저로서는 정부로 보나 국회로 보나 정치적 환경으로 보나 지금이 적기다 이거죠. 지금처럼 여야 의원들이 다 하자고 할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 어느 때가. 아까 그냥 지나가듯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된다. 안 볼 수 없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청와대에서 뭐 눈치 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여당 의원들이 뭐 저절로 그러니까 뭐 알아서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죠. 공천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공천권도 국민한테 주자 해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막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권력의 속성, 권력에 너무 오랫동안 독점 권력, 제왕적 권력에 순치되어 있다고 봐야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 권력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 하는데 뭐 굳이 또 뭐 하자 그럴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에 길들여져 있는 측면도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 9개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 뭐 대선 개입 뭐 댓글 의혹 사건으로 1년을 막 싸웠다. 그리고 또 세월호 가지고 또 뭐 변했다는데 특히 국정원 뭐 그런 건 같은 경우도 보면 야당은 끊임없이 이건 대통령이 자꾸 이걸 뭘 막고 있어서 못한다.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 같은 걸 절충안이나 뭐 유연성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되는 그런 당청 관계였거든요. 그런 풍조였는데 유일하게 당청 관계에서 당이 청와대 눈치를 안 본 일이 한 번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세종시에 대해서 예. 세종시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수도 이전 못한다. 수도 분할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정운찬 총리 때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했죠. 그런데 당에서 거부했죠. 유일하게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이야기한 분이 박근혜 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당 의원 때. 예. 그런가 당과 청와대는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에서는 정운찬 총리 사표 받고 그렇죠. 갈등 수습하고 예. 결국은 박 대통령이 본회의에서까지 반대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청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 눈치 보고 주장을 그렇죠. 굽힌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도 있거든요. 예. 그런 예를 비춰볼 때 당청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히 긴장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서로 발전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그걸 왜 못했냐 이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래 그게 참 좀 그게 참 그렇죠. 말하기가 뭐 방송에 말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당청의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존재하는 거고 그 갈등을 당청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막는 건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네. 조화롭게 풀어가는 게 리더십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죠. 그 맨날 제가 뭐 이야기하면 뭐 자기는 뭐 이명박 정권 때 무슨 뭐 실세니 뭐니 하면서 그때 왜 못했나 이런 소리 하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나서서 차치고 포치고 대통령 계시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했으면 나는 그때 벌써 끝났죠. 가만뒀겠습니까? 언론이 무슨 호가 호의하느냐 뭐 지위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하기 좋아서 하는 소리지. 그런 거는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당청이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견제하고 그러면서 도울 건 확실히 도우고. 김무성 대표는 그런 면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뭐 당 대표니까 뭐 잘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글쎄 뭐 우리 당 대표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제일 잘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뭐 제가 뭐 또 직접 말하기는 뭐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뭐 이재호 그러면 맨날 각 세운다 그러는데 뭐 잘한 점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것 많고. 하나를 꼽은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도 이게 공약 같은 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파기하고 그러잖아요. 난 그런 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가장 문제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좀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제 경험을 비추어서 대통령께서 여당 간부들도 사석에서 관저나 망가에 최고위원들에다 불러서 자 당신네들 당에 할 이야기 해봐라. 예상은 이거다. 토론하자. 이런 모임도 좀 자주 갖고 때로는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도 좀 불러서 저녁 한잔 먹으면서 지금 뭐 정부 형편이 이렇다. 야당이 좀 도울 건 도와라. 이건 이렇잖아. 야당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하고 이게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그래야 말들을 털어놓고 가잖아요. 의원들도 또 여당의 당직자나 야당의 당직자들도 아니 대통령께서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든지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죠. 다르다는 이야기를 서면 보고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만남 자체가 너무 없다. 그래 나는 소위 자칭 타칭 다 내가 비주류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취임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당의 간부들은 그죠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당의 간부들이 대통령하고 만나야지 안 만난다면 그건 좀 비정상이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요즘도 간간히 만나세요? 예, 지금 현역이 아니시니까 가끔 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무슨 사회적 활동 같은 걸 재개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우선 건강도 좀 돌보시고, 자기 사적 주변 정리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자원 외교. 수십 조가 들어갔는데, 한 건 한 건 지금 국정감사 할 때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조를 알렸다더라, 뭐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거 국정조사해야 한다. 야당은 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4대 강 부분도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감사해가지고 문제 많다. 원래 이게 수심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더 이게 깊어진 거다 뭐 여러 가지가 막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런 논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지난 정부의 한 일 중에 그게 정말로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4대강 문제에도 이미 다 2년도 안이나 뭐 해갖고 검찰 뭐 감사원 조사 다 해서 감옥 갈 사람들 가고 뭐 담합 처리 다 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걸 또 지금 뭐 조사를 해서 또 뭐 지금 4대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4대강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같은 금년 같은 매도 작년 같은 매도 최근에 홍수 한 번 없었고 우리 국민들이 최근 몇 년 들어서 수재 이연금 내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찬반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정부가 국책사업이라고 한 걸 뭐 국정조사도 하겠다. 물론 뭐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그야 뭐 안 할 이유가 없지만 국회가 그런 문제고. 자원 외교도 왜 돈을 넣는 것만큼 못 회수를 했냐 이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대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어떤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에 돈을 투자한 만큼 왜 못 건졌냐 하는 거는 그건 물론 조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지난 정권 걸 전부 다 뒤지기 시작하면 그거 하다가 진짜 뭐 새로운 국정, 미래에 대한 국정은 언제 봅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뭐, 충분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많은 게 좋은데, 나 그게 단순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럴 시간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찬반의 평가가 있다. 뭐 그건 이제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까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드러난 것으로서 이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방금 이제 홍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홍수를 막기 위한 정도의 4대강 사업이라면 지금 정도 규모가 아니어도 되는 것을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원래 치수 정도 하려면 돈이 지금보다 한 5분의 1, 6분에만 들어도 되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를 이제 치수를 예로 든 거고 4대강에서 이제 4대강 유역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 점주의 하나가 이제 그런 점이란 이야기고 그건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위 왜 볼을 그럼 16개는 왜 막았냐 뭐 보 문제라든지 수심 깊이 생태계 문제라든지 수심 문제라든지 했는데 이게 운하가 되려면요. 이게 평균 수심을 6m 정도, 2.5m에서 6m 가량 이게 수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4대강은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 이게 다 봐서 상류로 가면요. 수심이 1.5m도 안 됩니다. 낙동강 상류로 가면 수심이 80cm밖에 못 팠습니다. 그건 안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려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음에 운하를 하려고 돈을 너무 들였지 않냐 하는 거는 정권 임기가 5년인데 5년 대통령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그전 정권 이어서 그걸 또 운하를 하겠다는 정권이 있겠습니까 지금 해놓은 거면 이렇게 반발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가 그럼 잘못됐다?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저는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논쟁을 하려면 논쟁거리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제가 찬반이 공존한단 말은 그런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초반에 약간 좀 유연해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 하나라도 좀 카드 같은 걸 제안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남북 관계는 뭐 현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옆에서 뭐 훈수 둘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칙을 고수하는 거는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로이지 않습니까? 그건 중로인데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이 남북 관계와 남북 관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 있잖아요.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북한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이 관계가 풀어지는데 예. 우리만 북한과 관계가 틀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남북의 체제 경제나 이념 경제는 이미 끝난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북한이 우리보다 체제가 좋다, 이념이 좋다 하는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접어두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네. 한다면 나는 북한 핵 문제도 6자회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6자회담에 넘겨주고 예. 이렇게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 30초만 답변 시간인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국 전반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대통령께서 좀 당의 이야기도 좀 자주 들으시고 야당의 이야기도 자주 들으시고 정치를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뭘로 풀고 있죠? 지금 정치를 무슨 관료주의로 풀면 안 되잖아요. 권위로 풀면 안 되잖아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죠. 난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치로 풀면 훨씬 더 좋은 일과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관료주의 내지는 권위로 풀었다. 정치를 안 하고. 그런 감이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주신 이재호 의원 전국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자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